도대체 왜 사무라이, 그것도 하급 사무라이들이 주도한 메이지 유신은 성공했을까요? 중국이나 조선과 다른 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8세기 말까지 세계 최강이었던 중국은 오히려 그 압도적인 국력 때문에 군비 증강으로 인한 산업화와 대팽창, 자본 축적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중농주의 정책을 벗어날 수 없었고 자주적 근대화에 실패했습니다. 조선도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 순응했기 때문에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지 못해서 몰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조사편을 참조해 주세요. 그러나 일본은 이 시기 조선과 청나라와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번국들의 경쟁입니다. 메이지 유신 전 에도 막부는 막부와 270여 개의 번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른바 복합 국가였습니다. 막부가 전체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한 절대 강국이었지만 나머지 번국들도 작은 국가로서 독자적인 통치를 하고 있었죠. 이때 천황은 제사나 지내는 허사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이 전쟁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중상주의를 채택하면서 변화를 했듯이 막부와 번국들도 상업혁명으로 인한 재정난 때문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라이 내부의 계층 질서를 무시하고 유학을 공부한 능력 있는 하급 사무라이들을 등용을 했죠. 이들은 차츰 번국 내에서 세력을 키워 번들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사스마번과 조시번 같은 세력이 큰 번국들은 하층 사무라이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층 사무라이가 역사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 데는 구조적인 원인도 있었습니다. 에도 막부 시대 전 인구의 7%가 사무라이였는데요. 사무라이 신분의 80%를 점하고 있었던 하층 사무라이는 셀러리맨처럼 적은 연봉을 받고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하층 사무라이들이 다이묘의 성 아래 조카마치라는 도시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죠. 언제든지 불꽃만 되면 폭발할 화약통이었습니다. 이 위험한 화약통을 폭발하게 한 불꽃은 바로 서양 세력의 침략적 접근이었습니다. 하층 사무라이들은 외세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허수아비였었던 천황의 권위를 이용하여 존왕량이 운동을 벌입니다. 사스마번과 조시번의 하급 사무라이들은 실제로 번국의 군사력을 이용해 독자적으로 서양 세력과 전쟁을 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결과는 아주 처참한 패배였죠. 그러면서 하급 사무라이들은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서양을 배우지 않고서는 결코 그들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징병제의 실시에서 볼 수 있듯이 사무라이들이 사무라이까지 배신하면서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마침내 원수지간이었던 사스마번과 조시번은 막부 타도를 위해 손을 잡고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이용해 쿠데타를 일으켜 근대적인 중앙집권 국가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근대적 중앙집권 국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국가의 보호가 없으면 자본주의 새싹들이 짓밟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산업혁명을 성공시킨 영국도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무려 200년 넘게 보호무역을 했습니다. 얄밉게도 영국은 경쟁력이 생기자 비로소 자유무역을 주장했죠. 미국은 영국이 내세운 자유무역을 거부하고 그 어느 국가보다 높은 관세로 자국 산업을 보호를 했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대 이행기의 자유무역은 강자의 행포였을 뿐입니다. 근대적 중앙집권 국가의 중요성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서유럽은 1500년 무려 500개의 작은 국가들이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유럽 국가들은 군비를 증강을 했고 전쟁 경비 마련을 위해 상업과 산업을 장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군비 증강이 항상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당시 유럽의 작은 국가들이 공멸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아메리카를 비롯한 식민지를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고요. 철강과 조선 등 전쟁 산업을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하는 국가와 자본주의가 한 몸이 되었을 때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서유럽 국가와 비교해 아주 후진적인 상황에 있었던 일본에서 국가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일본은 서양 제국주의 국가의 침탈에 맞서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했죠. 서유럽 국가들처럼 민간 자본의 성장을 기다릴 수 없었고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산업화를 주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국가가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이익이 나면 싼값에 팔아 민간 자본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물론 신분제를 개혁해 자유로운 임노동자를 만들고 세금 제도를 개편하여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근대적인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1854년 개항 이후 불과 14년 만인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적 중앙집권 국가를 수립했고 국가가 근대의 총가정을 지휘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봉건 신분이었던 사무라이가 주도해 근대적 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도대체 전쟁 기계 사무라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사무라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사가 아니었습니다. 에도 막부 시대는 약 250년간 전혀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 상태였기 때문에 사무라이들은 전투 경험이 전무했었고요. 전투를 상상하면서 단지 검술 훈련을 했을 뿐입니다. 전투가 없었기 때문에 사무라이들은 세금 징수 등의 일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 관리층의 역할을 하거나 청소 등의 잡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술만 퍼마시는 사무라이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라이는 지배층으로 특권 신분이 보장되어 자식에게까지 세습되었습니다. 사무라이 신분이면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도 자신이 섬기는 주군인 다이묘가 먹여 살려주었습니다. 이 점은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조선의 지배층인 양반과 전혀 달랐죠. 그런데 문제는 지배층인 사무라이 비중이 너무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19세기 일본의 인구는 3,5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사무라이는 전 인구의 무려 7% 정도여서 25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청의 지배층인 신사층은 전 인구의 0.3%였고 프랑스 대혁명 직전 귀족과 성직자는 전 인구의 0.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비중이나 그 숫자보다 더 큰 문제는 전쟁이 없어 계층 상승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무라이 계급은 1603년 에도 막부 성립 이후 260년간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정체된 사회처럼 보이지만 에도 막부 시대의 일본은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약 100년간의 혼란했었던 전국시대가 끝나고 농업 생산력이 크게 높아졌고 특히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이는 에도 막부의 참근 교대제와 병농분리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참근 교대제는 일종의 인질제도인데요. 전국의 다이묘들에게 보통 1년은 에도에서 거주를 하고 다음 1년은 자기 영지인 번에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은 에도에만 거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고요. 전국의 다이묘가 에도와 자신의 번을 오가는 교통로에는 숙박시설 등 엄청난 상업시설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또 에도 막부는 반란을 막기 위해 사무라이들을 농민과 분리하여 다이묘 성 아래에 거주하게 하는 병농분리제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 소비도시가 발달하여 상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도쿠카 막부가에 위치한 에도는 60만 명의 사무라이와 40만 명의 상인이 거주하는 거대한 소비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세계에서 베이징과 에도밖에 없을 정도로 일본은 급속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 파리와 런던의 인구는 약 50만 명이었고요. 서울은 20만 명이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이런 정치적 안정 속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달성한 에도 막부도 변화하게 되는데요.
에도 막부는 농업에 기반한 사회였었고 사무라이의 연봉도 쌀로 지급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에도 막부 260년간 경향적으로 쌀 가격의 상승보다 물가의 상승률이 높았고요. 따라서 쌀 수확량에 기반한 다이묘나 사무라이들은 궁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도시 성장과 상업의 발달로 소비가 급속하게 증가를 하면서 지출은 수입을 항상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독립적인 작은 국가였었던 각 번들이나 막부는 전매 사업 등을 통해 재정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재정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능력 유지의 인재 등용이 필요했습니다. 인재를 길러내는 방법은 역시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국의 번들은 국립대학인 번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가 되면 칼찬 사무라이들이 번교에서 무술훈련 뿐만 아니라 유학교육을 받으면서 실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이른바 칼찬사대부 독서하는 사무라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막부는 재정개혁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재정개혁에 성공한 번들도 있었으니 바로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사스마 번과 조시번입니다. 전국 번순이 2위였었던 사스마 번과 9위였었던 조시번은 재정개혁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 단숨에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지요. 메이지 유신은 사스마 번의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토시미치, 그리고 조시번의 이토 히로부미, 야마카타 아리토모 등의 하급 무사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침략의 원흉들이었지만 말입니다. 비서구 국가 중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 일본, 같은 문화권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받은 유일한 국가 조선. 일본만 근대적 개혁에 성공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894년에서 1895년 청일전쟁의 일본인 사상자 14,000명, 1904년에서 1905년 러일전쟁의 일본인 사상자 22만 명, 1914년부터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일본인 사상자 1250명, 1937년 중일전쟁부터 1941년 태평양전쟁 사상자 310만 명, 1894년부터 1945년 일본인 총희생자 333만 명,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해온 일본 근대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전쟁에 미친 사무라이, 위험을 보고도 멈추지 않는 불나방. 확실한 것은 일본 근대사는 전쟁으로 시작해 전쟁으로 끝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청일전쟁으로 시작한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는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 2방을 맞고서야 폭주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을 했을까요? 혹시 원래 민족성이 호전적이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제1, 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독일도 민족성이 호전적이기 때문에 전쟁을 했을까요? 하지만 엄청난 사상자가 생긴 세계사의 참화를 민족성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허망하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근대사가 이렇게 전쟁으로 얼룩진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일본은 왜 영국, 프랑스 등 좀 온건한 제국주의 국가를 삼지 않고 하필이면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난폭한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을까요? 영국, 프랑스와 다른 일본, 독일, 이탈리아만의 공통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후발 제국주의 국가라는 점입니다. 선발 제국주의 국가인 영국, 프랑스는 식민지가 아주 많았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주인 없는 국가들을 큰 힘 들이지 않고 자신의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죠. 하지만 뒤늦게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든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사정이 많이 달랐습니다. 이때는 이미 선발 제국주의 국가들이 지구상의 식민지를 거의 모두 차지한 이유였기 때문에 식민지를 거의 만들 수가 없었죠. 이 같은 조건에서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는데요. 바로 기존의 식민지를 재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선발 제국주의 국가들이 후발 제국주의 국가들을 위해서 자신의 식민지를 넘겨줄 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재분할이란 바로 전쟁을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전쟁을 많이 한 것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 경제구조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일본 근대사의 특이성 그리고 조선 식민 지배의 특수성을 살펴보기 위해
일본 자본주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고만한 소유럽 국가들은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 군비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경비 마련을 위해 중상주의 정책을 통한 산업화를 연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 자본주의가 발전했고요. 제국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충격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일본 제국주의를 서양 제국주의 사생하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왕국이었던 지방분권적인 280개의 번이 철폐되고 천황을 중심으로 중앙집권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서양 세력의 침략적 접근을 빼고는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서양 세력에 대한 과도한 위기의식이 공건체제인 막부의 급격한 해체와 근대적인 중앙집권화의 동력이었죠. 일본만 근대화에 성공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근대적인 중앙집권 국가 권력의 수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나 조선은 서양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는데 왜 일본만 달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일본이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섬나라여서 외부 침략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본 역사에서 외부 침략은 13세기 몽골이 유일했습니다. 일본 내부적으로도 1600년 세키가라 전투가 끝난 이후 외도막부가 수립되고 나서 250년이 넘게 전혀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일본에게 1840년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한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정작 패배를 당한 청나라와 그 제국인 조선은 또 하나의 변방 오랑캐의 소란 정도로 아주 하찮게 생각했었는데요. 일본은 극도의 과장된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이때 페리 증기선이 나타나서 그 공포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공포감만으로 일본 근대의 성공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공포감에 사로잡혀 세국 정책을 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과장된 공포감에 사로잡힌 일본인들이 서양 침략 세력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역동적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가 없었다면 대영 제국도 없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조선이 없었다면 일본 제국주의도 없었을까요? 식민지 조선은 일본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먼저 조선은 일본의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일본은 서양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격리되어 있는 지리적인 약점은 결정적인 한계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제국주의적 팽창을 위한 유일한 길은 한반도를 통해 대륙으로 나아가는 방법뿐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이 표현을 했듯이 한반도는 일본의 이익선을 넘어 생명선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또 다른 식민지인 대만과 다른 점이었죠. 일본이 청일전쟁으로 획득한 대만은 섬이었기 때문에 조선을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가 있었기 때문에 만주 그리고 중국 본토 동남아까지 침략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조선이 없었다면 대륙 침략을 위한 군수품 보급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요컨대 한반도가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였다는 점에서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주로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서 제국주의적 팽창을 시도한 것과 달리 일본은 산업화 초기부터 제국주의적 팽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침략의 첫 번째 목표는 한반도 확보였습니다.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 첫 발을 내딛었던 청일전쟁도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로서 자리 잡은 러일전쟁도 모두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게 한반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적 수탈입니다. 영국은 인도인들을 군사로 동원하여 대영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영국인들이 병사로 동원되었다면 결코 식민지 획득을 위한 전쟁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중일 전쟁을 도발했을 때 약 6천만 명의 일본 인구로 5억 명이 넘는 중국을 상대할 수 없었죠. 조선인 3천만 명을 전쟁에 동원하지 않고서는 전쟁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의 손에 쥐어준 총구가 자신에게 향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조선인들을 병사로 징집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들을 탄광이나 비행장 건설에 동원하여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식민지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 팽창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전쟁 자원이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경제적 착취가 없었다면 일본 제국주의의 구조적 모습을 완화하는 것이 훨씬 힘들었을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수탈은 주로 1차 상품인 식량과 지하 자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식량 수탈이었는데요. 1918년에 일본에서는 쌀이 부족해 쌀 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공업화로 인해 도시 인구는 늘었지만 농업은 근대화되지 못하고 전근대적인 기주 소작 관계가 유지되면서 만성적인 쌀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내에서 쌀 생산량을 바로 늘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쌀을 조달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에서 쌀을 공급하는 것이었는데요. 1920년대 일본 쌀 수입량의 약 50%는 조선에서 공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쌀 수탈로 인한 조선에서 식량 부족은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하여 완화시켰습니다. 결국 조선인들의 희생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쌀 부족을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조선이 없었다면 엄청난 위기가 닥쳤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상품 시장으로서 조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 표를 통해서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반식민지였던 관동, 만주의 수출입 비중을 보면 한국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공황 이후 특히 일본이 중일전쟁으로 본격적으로 침략에 나서게 된 때인 1935년부터 39년 사이 수출에서 대만은 겨우 7.2%에 불과한데 조선은 미국보다 많은 20.7%를 차지했습니다. 수입에서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15.5%를 차지하여 대만의 10.4%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식량 공급지와 일본 제품 판매 시장으로서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이 없었다면 일본 제국주의도 없었다라는 말은 결코 가장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